이번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냥 음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 리듬의 인지, 예상, 멜로디, 화음과 불협화음, 침묵, 뭐 대비 이렇게 좀 주제들을 중요한 단어들을 좀 이렇게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반복인데요. 반복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잘 알 텐데, 이제 한 구절의 반복을 이제 들으면 이제 청취자는 좀 더 이제 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고 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뮤지컬 같은 경우는 리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 음악을 그 처음에 했던 뭐 1막이라든지 앞부분에서 했던 음악들을 다시 반복을 하지만 뭐 가사만 다르게 한다든지 우리가 한 번밖에 듣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 음악에 친숙하게 될 수 있고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약간의 뭐 흥얼거리는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리프라이즈라는 형식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형태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한 또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이 반복하는 외에 다른 요소들도 더 잘 받아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거는 너무 반복을 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3번 이상 반복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반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너무 익숙해지겠죠. 그러니까 지루하게 되고 주의 산만을 야기해서 뭐 뮤지컬이든 뭐 영화든 드라마든 이제 음악에서 이제 관객을 몰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적인 이야기 전개에는 관객이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과 방향 제시와 이제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리듬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요. 펄세이션 스레숄드 발음이 좀 어렵죠.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은 소리를 충분히 크게 반복을 해서 재생을 하면 음이 계속 끊겼다 재생됐다 하는 식으로 이제 뭐 결국은 뭐죠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재생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음량을 낮추면 하나의 연속되는 음으로 이제 들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극적인 전개나 내용에 따라서 특정 소리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거나 다른 것들과 섞이게 하는 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리듬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패턴에 의지하기보다는 소리와 그 사이사이의 멈춤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제어된 침묵은 강력한 리듬과 순간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이제 신체 부위의 움직임이나 소리들을 연결을 하면 철자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느린 심장 박동과 같이 분당 64번 진동하는 이런 바이올린 소리 같은 것들을 이제 풍부한 배음과 함께 들려주면 뭐 옷이나 뭐 기계 도구 디자인을 배우는 능력이 극적으로 갑자기 향상되는 보고가 있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 다음은 이제 예상인데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행위의 가장 기본은 예상이에요. 뭐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도 우리가 뭐 드라마 이야기상으로도 이제 예상을 하게 되지만 음악도 역시나 예상이에요. 그래서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패턴을 찾거나 변주를 찾아내려고 우리도 모르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유명한 분의 이제 말을 따오자면 로베르 주르댕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음악은 우리의 두뇌에 사무치게 전달되어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두뇌가 팔을 뻗어서 예상하면서 붙잡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예상을 하면서 패턴을 찾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음악 이론의 원칙이 이제 극적인 이야기 전달 구조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코미디나 스릴러 또한 뭐 액션 뭐 혹은 뭐 애니메이션 혹은 모험 뭐 어떤 영상이든 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아내려고 하면서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놀라운 반전과 혹은 이제 뭐 이야기 플롯의 이제 전개나 전환 같은 것을 이제 즐기다가 정확히 뭐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제 기대하는 일종의 그 영상 속의 절정 혹은 반전을 기대하면서 영상 속에 이제 빠져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인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제 드라마와 코미디의 기대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자면 이제 뭐 예제 같은 건데요. 이제 한 장면에서 이제 한 가지 소리를 몇 번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점점 비중이 커지게 되고 특별한 기능을 행사하다가 결국 극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이제 대부의 기차 소리라든지 아니면 워터프런트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트 소리가 이제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걸 의도하고 음악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 것도 있겠죠. 관객이 이제 처음에는 이런 기차 소리나 보트 소리들이 이제 무심하게 그냥 효과적인 측면으로 그냥 배경 소리 정도로 이제 무심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그것들을 이제 크게 다가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반대가 주는 이제 정반대 현상이 이제 코미디에서는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이거랑은 반대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웃기게 기괴하게 무서운 장면에서 되게 웃긴 포인트에 효과음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정반대의 효과음이나 사운드를 이제 넣는 게 이제 코미디에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 이제 욕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그럴 만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큰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는 상황들이 이제 웃음을 유발하게끔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면 그 소리가 거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음악이 들어가게 되니까 뭐지? 하고 웃긴 뭐 코미디 같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코미디이기 때문에 소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나오든 별 상관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뭐 반대로 이제 드라마였다면 그런 웃기게 그런 포인트를 주지 않고 진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은 더 훨씬 더 크게 효과를 위해서 더 크게끔 효과를 줬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이제 소리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발전해 나가는지를 이제 뭐 코미디처럼 속임수나 뭐 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멜로디 부분으로 이제 넘어오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잡음 소리와 뭐 이런 음정에서 사람의 귀는 1300여 개의 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피아노 소리, 이제 서부의 이제 피아노 소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오직 이제 88개의 음만 음악에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뭐 도하고 도샵 사이에도 수많은 음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역사 속에서 88개의 건반 안에서 음정들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 음정들은 더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그래서 우리 인식 체계가 이제 음을 분리해서 다른 음과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인식 체계가 그렇게 해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고정된 음정이나 뭐 길이 일종의 이제 두뇌가
고정장치로 활용을 하면서 음악과의 관계를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듬과 함께 이제 멜로디 같은 경우는 음악의 이제 경험을 확대시킬 수가 있겠고, 두뇌로 하여금 이제 연결고리를 이렇게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멜로디가 많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뭐 약간 거의 자장가 같은 음악에 더 단순한 이런 음악에 끌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와요. 이제 뭐 아닌데요. 뭐 저는 뭐 다른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당연히 이제 우리 시간이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잡한 뭐 재즈나 교향곡 같은 거를 이제 더 좋아하게 되는 거는 이제 사실이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어린 나이대로 갈수록 이제 어린아이가 노래 부를 때는 되게 전체적인 음악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좀 목소리로 만든 이제 막 정신없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이 뭐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같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결론은 이거죠. 그래서 이게 연령에 따른 멜로디와 특색을 이제 영상에 적용하게 되면 뭐 영화든 드라마든 만화든 이제 타겟으로 하는 관객이랑 캐릭터와 음악을 잘 어울릴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점점 낮은 연령층에 갈수록 아이들은 조금 더 단순한 멜로디나 단순한 음악들에 반응을 하게 될 거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사람들은 또 본인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스타일대로 다른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구성을 가진 음악들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령대별로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리넬리라는 이제 음악이 있는데, 이제 파리넬리라는 게 이제 어떤 이런 특별한 효과를 멜로디로 끄집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로 만성적인 이제 고통과 좌절 그리고 정신병 이런 것들을 달랬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뭐 영화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잘 알려진 멜로디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자극을 해서 뭐 이렇게 병 치료를 할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은 뭐 예전 기억으로 빠져들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이런 과거 상황이나 혹은 문화적인 뭐 상징 같은 거에 이제 연결을 이제 주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여기서 조금 더 좀 어려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로는 이제 합치와 분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합치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잘 짜여진 음을 여러 개의 악기가 연주를 하게 되면 마치 하나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 같은 환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유니즌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분리 과정은 이제 하나의 이제 악기로 음정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곡을 연주를 하면 두 개의 주제를 연주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공간감이 주는 영향이겠죠. 그래서 대사와 음향 효과에도 적용하면 좋고, 또 우리가 콘서트적으로 실제로 음악을 이제 연주를 하게끔 할 때 이렇게 배치도를 통해서 좀 효과를 내줄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좀 심오하게 만들거나 웃기게 만들거나 혹은 도발적인 사운드를 이제 좀 더 극적으로 만드는데 이제 효과적이라고 해요. 다음에 이제 화음과 불협화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알 건데, 이제 화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제 뭐 사이의 주파수 배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예를 들면 뭐 옥타브나 뭐 비율 차이가 이제 뭐 완전 오도로 차이가 나고 장삼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화음을 우리가 쌓을 때 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화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들었을 때도 좀 조화로운 소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떤 특정한 음악에서 코드가에서 이제 하모니, 화음적인 게 부족한 상태는 이제 즉 불협화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약간 불협화음은 이제 좀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화음과 불협화음을 들었을 때 이제 화음은 좀 더 조화로운 단계고, 이제 불협화음은 좀 정신없고 좀 화음적으로 안 맞는 소리들을 이제 우리가 불협화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어에 대한 정리는 대충 어떤 건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기본, 더 원천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신경세포 단계에서 이제 인간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주기로 그 불협화음들이 강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스트라빈스키 같은 곡들이 많이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가 초등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4분의 4박자는 강박, 강약, 중강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마디 안에서 첫 번째 박, 세 번째 박이 항상 강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서 보통 음악들은 대부분 첫 박이 항상 강하게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야 이제 강한 그 박자에 첫 박이랑 세 번째 박에서 강한 박자를 주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게 원래는 강약, 중강약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에 대해서 강과 약이 이제 조절되지가 않으면 좀 신경정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안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스트라빈스키가 이제 좀 콘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 뭐 이런 음악들을 이제 어디가 강박인지 모르게끔 섞는 그런 음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런 이제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박자를 써서 영상에다가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보는 관객이 이제 놀라움으로 인해서 이제 구성이 변하고, 예상치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 영상 안에서 보여줌으로써 이제 관객이 이제 점점 정신이 없어 하면서도 이야기 구조 쪽으로 이제 빠져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조화와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밀고 땡기기 같은 것 같이 이제 음악과 이야기가 이제 서로 끌리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밀쳐내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이제 화음이나 좀 조화롭게 하다가도 이제 불균형한 그런 소리들을, 화음들, 그다음에 리듬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균형들이 붕괴됐다가 다시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갈등이 없으면은 절정이나 해결이나 성장이 필요가 없게 되고, 아무것도 배우거나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협화음이 너무 많게 되면 질서가 부족하게 돼서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활기가 없이 그냥 무적 불쾌한 잡은 소리로만, 시끄러운 소리로만 남게 되는데, 또 반대로 너무 화성적이고 너무 조화롭게만 가게 되면 이제 자기 만족에 빠져들고 지루하게 돼서 이제 즐거운 죽음만이 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꼭 필요한 존재들인 거죠. 화음은 불협화음을 필요로 하고, 불협화음만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불협화음이 나와야 또 화음이 또 존재하고, 뭐 이렇게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하듯이, 이제 이성관계들처럼 이제 밀고 당기기처럼 이제 좀 이런 긴장감이 필요하듯이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침묵인데요. 침묵은 사실 제가 정말 조금 더 영상 속에서 음악을, 혹은 그냥 음악만을 위해서 만들 때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야예요. 왜냐하면 음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침묵이 아니잖아요.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항상 다이나믹하고 극적이어야 하면 항상 시끄러워야 하고, 정신없어야 되고, 굴곡 있게 막 왔다 갔다 극적이어야만 하고,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화음과 불협화음의 조화가 있어야 서로 긴장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평안한 부분도 있고, 활기로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긴장감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침묵 같은 경우는 너무 시끄럽고 극적인 그런 부분만 많다면 그냥 계속 시끄럽기만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침묵이 가장 극적인 표현을 잘할 수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음악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존 케이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침묵과 같은 것은 없다라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화음과 불협화음의 관계처럼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도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과 그다음에 그냥 완전히 침묵하는 것과 이런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대비로 넘어가면서 침묵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모든 감각은 이제 대비의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밝음과 어두움, 또 촉각은 뜨거움과 차가움, 그다음에 미각은 단맛, 신맛, 후각은 상쾌함과 퀴퀴함, 그다음에 청각은 크고 작은 소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대비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어떤 장소나 이제 특정 기분 상태에 일정 시간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배경에 무신경해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변화가 빠르게 계속 반복해서 같은 세기로 일어난다면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지거나 과민해지고 또 피로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특정 감각기관의 작동을 멈추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시끄러운 폭포 소리를 계속 들을 때 보면 처음에는 되게 거기 그 폭포 소리에 하나하나의 그 물 떨어지는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냥 시끄러운 잡음 소리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도 이제 그런 거겠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소리 자체를 아예 신경을 써버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운드에서 우리 음악적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화음과 불협화음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대비니까. 그러니까 적응, 익숙해짐, 그리고 대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신경학적인 요인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관객의 시선을 이제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대비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음이 저음으로 이어지고 큰 소리가 작은 소리로 이어지고, 혹은 또 예를 들면 폭발 전에 잠깐의 그런 침묵 같은 순간이나 부드러운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폭발 소리가 나면 이 효과는 더 극대화가 되겠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시끄러운 소리만 빵빵빵빵 나가는 것보다 아까 침묵 같은 그 소리가 확 줄여들었다가 대비를 줬다가 이제 크게 내는 거는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음정이나 소리 크기, 그다음에 음악적인 색깔, 리듬 중에서도 이제 반복돼 가지고 이제 멍하게 되는 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라면 이제 어느 것이든 대비시키는 것이 이제 소리의 힘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